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여기 근처 로컬 쪽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공동 아파트 있는 구역이어서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소련식 아파트로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많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좀 저렴한 주거 단지라고 해요. 전경 중에 하나지 않나,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베트남의 반도체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주제에 삼은 게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2024년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핫한 주제인가 봐요. 뭐 한미 반도체 협력, 한미 배 반도체 협력, IT 강국을 꿈꾸는 베트남 반도체를 새 성장 동력으로, 베트남 반도체 시장에 떠오르는 샛별, 이런 식으로 베트남 쪽에서도 반도체를 많이 띄워주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발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과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인건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공정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세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인권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선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에서 좀 큰 이슈가 있기도 했고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의 생산 시설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인력들도 많이 성장을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여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 같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먼저 베트남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경제 성장 역사적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저희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베트남 경제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에요. 1986년에 도입되었고요.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경제의 문을 열고 세계 시장 중심으로 가기 위해 베트남에서 정한 정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업 중심 경제 구조였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도 이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훨씬 이제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FDI라고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 시장에 걸쳐서 베트남에 있는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으로 비교하면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도 전후복구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급속한 성장을 준비를 했고요. 이때 이제 전자산업과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묻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을 통한 전환을 많이 시도를 했죠. 사실 외국의 뭐 차관 같은 것도 받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맞춰서 국민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기업들도 리드를 하면서 폭발적인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적인 지원이나 투자 유치에 좀 의존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게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자체 기술 생산을 해가지고 요거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이제 도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 결과로 뭐 삼성이라던가 현대, 기아, 뭐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 같은 이제 여러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빈그룹,
탈도 많고 뭐 속도 많이 썩이지만 베트남에서는 1등 기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빈그룹 이제 자동차를 베트남 내 뭐 공무원들이라던가 유명 인사들이라던가 연예인들 뭐 기업가들이 많이 사는 이유도 이게 있습니다. 자국 어쨌든 생산 이 제품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EST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뭐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산업이나 아니면 사업 아이템 같은 걸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요번에 베트남 전자제조업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관련해가지고 저 한국과 비교를 하려고 PEST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 반도체 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역할도 컸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의 연구 개발 자금 지원했고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이런 정부 주도적 경제 발전 모델이 베트남에도 비슷하죠. 베트남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당 체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입김이 기업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한국은 내수시장 자체가 작잖아요. 우리가 1980년대만 해도 인구가 뭐 4천만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서 4천만 정도 됐다고 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1억이 이미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수는 훨씬 큰 편이고요. 내수 시장을 좀 겨냥하는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때 이제 미국이라던가 일본 반도체와 싸우기 위해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모양을 보였지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국 그리고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작은 틀에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좀 논할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전자 제품 특히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경우에는 베트남이 지금 여러 시장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 뭐 미국 시장도 노리고 있고요. 사실 체코도 있고 뭐 태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항상 베트남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갈수록 늘고 판매량도 늘고 있잖아요.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에서 관세를 부여하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그 외에 뭐 인도, 동남아시아, 제3세계 뭐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 이제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서는 좀 희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미 베트남 내에서는 팔 만큼은 다 팔았어요. 사실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산 SM이라고 베트남 오시면 대도시에 많이 볼 수 있는 택시 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쓰는 어플인데요. 이거 오토바이가 모두 다 빈그룹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거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사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사람, 오토바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이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 한 대 사는 것도 할부 몇 년씩 끊어서도 사거든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 또한 이제 팔 만큼 팔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넘길 만큼 넘긴 상태여서 더 이상의 이제 큰 성장을 보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해외 수출이 될 텐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큰 관건입니다. 중국 자동차의 이 가성비를 이길 만한 가격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가격이 이제 베트남에서 파는 기준을 재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냥 일반 차량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거 정책도 베트남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비슷한 가격인데 삼성이래 현대기아를 살 거냐 아니면 빈그룹 걸 살 거냐 하면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뭐 삼성이래 자꾸 삼성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기아나 현대 차량 혹은 뭐 토요타 이런 차를 많이 타겠죠. 전기차로 간다고 하면 비아디 같은 그룹이 워낙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에요. 베트남 경제 성장률 좋아요. 뭐 8% 계속 기록하다가 올해도 5%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풍부하고 임금 수준도 많이 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생산 기지로서의 메리트는 있는데요. 근데 좋은 점은 이쪽인 거고, 나쁜 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기초적인 산업을 일찍 버리려는 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섬유라던가 혹은 뭐 봉제, 가죽 이런 좀 기초 산업이 우리나라는 뭐 60년대 호황 누리고 그 다음에 쇠퇴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막 금방 없어진 게 아니고 뭐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일부는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많이 옮긴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한국 80년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이 벌써부터 이런 거를 좀 많이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로 봉제나 가죽 이런 1차적인 제조업, 좀 경공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준의 산업을 못 들어오게 좀 막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4차 산업,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밀고 싶은 거는 이해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가능한 건데. 다음은 기술적 요인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인텔이라던가 뭐 시놉시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반도체 많은 기술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일본 쪽, 미국 쪽.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 많이 캐파가 커진 거죠, 우리가. 디램이라던가.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비슷하게 반도체 설계 생산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베트남이 유치한 걸 보면요. 외국 기업의 협력을 유치한 거를 보면 패키징 쪽이 많습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패키징 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배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요인인데요. 베트남의 그나마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본 뉴스 기사에 의하면요. 다낭시에서 2024년부터 RC 설계 엔지니어 과정을 개설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은 그래도 학습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좀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졸업하는 친구들 보면 영어도 잘하고 의지도 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런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배출하면서 기업들 협력을 이끌어내서 여기다 생산 공장 짓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몇 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랑 이미 암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쯤 들어오면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뭐 관세도 없애주고 뭐 많이 메리트를 줄게. 똑같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그 일반 제조업들, 경공업들 이런 거 받을 때도 비슷하게 딜을 했거든요. 특히 뭐 삼성이나 LG가 들어올 때는 파격적인 조건 얘기해서 여기 법인세가 18%인가 20%인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절반을 깎아서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반도체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베트남 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다낭시 쪽에 하이테크 파크 3개의 IT 파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반도체 및 AI 산업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전력망, 교통망, 물류 인프라 기본적인 거 이제 많이 양성을 해서 보완을 해서 다낭에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입니다. 인재 양성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력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낭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관광도시인데 한국이랑 뭐 거리도 가깝고 해변가니까 이렇게 입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뭐 하이퐁 LG가 있는 하이퐁이나 뭐 하노이, 호치민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공업이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인재들도 있고 뭐 대학교도 좀 있고 입지도 괜찮은 편인데 아직까지 딱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이쪽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가능성 먼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네, 이제 그 중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오시려는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네, 찾아본 결과 뭐 따로 이렇게 딱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삼성전자를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제품 제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가 반도체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반도체 설계 이런 어려운 쪽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이라던가 후공정 중에 일부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수출을 하는 아무래도 뭐 동남아시아 쪽 수출하는 거라던가 유럽 시장을 가더라도 한국보다는 이쪽에서 파는 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찾아본 뉴스에 의하면요, 박장성이라는 곳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박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박린이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제 혜택이나 이런 거 받으면서 삼성으로서도 이제 해외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두 번째로 베트남에 구축을 하고요. 이거 중국 다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폭스콘의 생산 거점이기도 해서 이제 여기서 만든 거를 폭스콘으로 바로 납품하는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생산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한국보다는 적을 거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정부에서 요즘 밀고 있는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최소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퍼센티지로 이걸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을 뒤집어 엎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여기다 지어주면 우리가 세제 혜택 그거 다시 해줄게, 아니면 좀 더 잘 줄게,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하면 뭐 베트남 반도체 산업이 당연히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도 뭐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지금도 이제 박린성이 베트남에서 제일 잘 사는 성 중에 하나가 됐어요. 거기 이제 땅 있으셨던 지주분들은 그냥 떼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막 가격이 뭐 한 2배, 3배가 아니고 10배, 20배씩 뛰어가지고 막 집 으리으리하게 짓고 막 이제 살고 거기다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뭐 영업도 가능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박장성이라는 데 가가지고 땅을 사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기업 중에는 인텔이 이제 베트남이랑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뭐 반도체 사업부 분리해가지고 뭘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호치민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라고 있고요. 여기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이미 지난 상태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텔의 반도체 쪽이 안 좋다 보니까 크게 언급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호치민시에도 이미 이런 게 있고 몇 개의 반도체 기업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보스 반도체라는 데도 이제 여기 베트남에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하시려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기존에 하던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매력적인 곳이긴 해요. 지정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도 왜냐면 항상 이 베트남 스타일 한쪽에만 발을 딱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슬슬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도 뭐 중국 쪽도 인도 쪽도 그냥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위치 자체도 뭐 유럽이라던가 동아시아라던가 이 중심에 있고 해안선도 길다 보니까 물류하기에 괜찮은 나라예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조금씩 들어오는 게 실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워낙 중요한 분야잖아요. 저는 뭐 정말 겉핥기식으로만 알고는 있지만 모든 이제 생산하고 하는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쓰임새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의 일부분 그 캐파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반도체 그리고 뭐 제조업 관련돼서 현재 상황이나
그 뉴스들을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드렸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국도 태풍이 왔다고 해요. 베트남도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몸 잘 챙기시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 건강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갑자기 추워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막 30도 하다가 갑자기 막 17도, 16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면역력 많이 약해지니까 뭐 비타민도 많이 챙겨 드시고 주저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